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 또 가만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2월인데요. 2월에는 뭐가 있죠? 바로 설 명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설 특집, 특집이 많은 것 같아요. 설 특집 개념으로 최근 해외 주식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금리가 대체 언제 내려갈 것인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글로벌 증시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테마, 네, 바로 AI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저 순달람이 작년 초부터 이렇게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익히 아실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AI 관련주라고 꼽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릴 순위를 여기 보시면 바로 납득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1월 나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 10가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위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메타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테마를 한번 보시면 거의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바로 반도체와 사이버 보안입니다. 각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곽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500달러를 깰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벌써 600달러 고지를 가뿐히 넘겼고요. 그리고 순달람이 작년에 강조드렸던 넷플릭스 역시 구독자 숫자가 생각보다 더 잘 늘어난다는 발표에 1월에 16%가량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여기 네덜란드의 ASML도 많이 올랐고요. 그 밑으로는 팔로알토, 그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AMD 등등 해서 순달람에서 많이 다뤘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무슨 종목들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순달람 치시고 종목 이름 딱 치시면 검색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증시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AI 열풍이 지속되어야 할 명분은 뭘까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차트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각종 전 세계 뉴스 기사에서 AI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입니다. 지난 1월에 94,000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했더라고요. 이것은 역대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I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본인들의 실적 발표에서 AI를 언급되는 경우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서 거의 40% 정도가 AI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AI 기업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AI 기술을 통해 각 산업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될 것임을 기업들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요, 작년 11월 말에 IT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올해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상승할 것 같은가, 이걸 나타낸 표입니다. S&P 500 기업들 전체 종목에 비해서 IT 섹터의 기업들은 매출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익 상승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AI 관련주라고 꼽히는 기업들은 IT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AI 기업들이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순달람이 작년에 AI 얘기를 들으면서 빅테크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요. 데이터와 알고리즘 개발력 그리고 반도체 확보력까지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춘 게 바로 빅테크이기 때문이죠. 요새는 매그니피선트 7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7가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한번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제가 기준점을 좀 잡아봤는데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저 기준점이 2022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챗GPT가 세상에 출시된 날이거든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업들의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유독 높은 두 가지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엔비디아와 메타입니다. 각각 264%, 230%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다들 알다시피 AI 연산의 핵심이 GPU고 GPU의 최강자가 엔비디아라는 아주 강력하고 간단한 명제 때문이고요. 그리고 메타는 메타버스 올인에서 벗어나서 AI 강화 전략으로 완전 이렇게 선회하면서 메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드라마틱한 종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AI 관련해서 구글을 견제할 정도로 높은 개발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메타이기도 하고요. 2월 1일 실적 발표에서 AI를 통해 광고 추천 모델의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서 광고 관련 매출이 메타가 크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면서 장 마감 후에 시장에서 주가도 껑충 뛰기도 했죠. 한편 아무래도 좀 주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종목이 보이는데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두 종목 모두 다 현재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AI가 아닌 하드웨어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애플과 테슬라도 AI와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맞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의 최강자로 설 수 있는 기업 중에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은 기업이 애플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현실 세계의 AI,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에 가장 근접한 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도 사실 지금은 좋지만 2022년만 하더라도 엄청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애플과 테슬라에게도 향후에 기회가 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아직은 투자자들이 이 두 기업의 AI 관련 역량을 의심을 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다소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도 지난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죠. 애플의 실적을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르게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위에 있어요. 믿었던 중국에서 역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대단하죠. 애플이 여러 사업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아이폰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EPS와 매출 그리고 아이폰 매출은 추정치보다 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매출 성장이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막 환호할 것은 절대 못 되죠.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PC라든가 웨어러블, 이거 애플워치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매출은 추정치에 미달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먹거리이자 멀티플 상향의 근거였던 서비스 매출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던 것은 좀 뼈아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것은 지역별 아이폰 판매 성장률입니다. 중국만 빠졌죠. 중국에서 13%나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화웨이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이폰을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것. 참고로 중국은 인구당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소비 침체 영향도 물론 있겠죠. 이 모든 것의 영향으로 중국 아이폰 매출은 2020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밑에 제가 써놨는데 아이폰 14 출시 때는 중국에서 공급망 문제로 생산과 판매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절묘한 시기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심려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썩 좋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보다 이틀 전에 발표한 MS는 실적 발표한 직후 주가 흐름은 그닥 안 좋았습니다. 근데 실상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엄청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좋은 건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MS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로 대표되는 기업 생산성 사업부, 그리고 애저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윈도우로 대표되는 개인 소비자용 사업부가 있습니다. 각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을 여기 보시면 13%, 20%, 19%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요. 특히 AI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아주 기쁘게 했는데요. 특히 저는 깜짝 놀란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이 1년 만에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른쪽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48%인데요. 전년 같은 시기에는 41%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효율성이 증대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시각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 주요 제품 비즈니스의 성장률이 2022년 4분기 이쯤이거든요. 이때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적으로 2022년 4분기까지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국면이었는데 작년부터 반등세를 그래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 점에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높은 주가 상승률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인건비를 줄인 영향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AI를 활용한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해졌다면 MS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가 있는 구글과의 경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프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MS와 구글의 각 클라우드 서비스 간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검정선은 MS의 애저고요. 노란색은 구글의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반짝 성장률이 상승하긴 했지만 애저보다는 여전히 좀 떨어져 있죠. 30%대 26%. 애저가 구글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지금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격차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각 클라우드 사업부별 영업이익률을 따진 건데요. MS의 경우에는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클라우드는 9%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구글 클라우드 경우에는 오랜 적자 구간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오면서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요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구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먼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여기서 회색 선이 있죠. 회색 선이 구글의 전체 매출 중에서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거의 75%가량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광고 매출 중에서 구글 검색 엔진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이 또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의 광고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구글이 AI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검색 엔진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구글의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AI 딥러닝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선두의 기업이었고 지금도 그 위상에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오픈 AI의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기업인 것도 여전하고요. 특히 요새는 AI 관련 논문을 제가 정말 많이 보는데 AI 관련 논문과 신기술을 거의 쏟아내듯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 제품화돼서 검색 엔진에 통합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 그래서 AI 덕분에 매출 성장이 크게 올라가는 순간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거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지 않을 미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저 순달람이 항상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로 돈을 크게 당장 벌 수 없는데도 그렇다면 AI 기술을 가진 빅테크들이 지금 당장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저는 AI를 통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에 우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AI의 가능성을 얘기를 나누곤 했지만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고 전사적으로 모든 기술 방면에서 대규모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메타의 CFO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타의 생성 AI 제품이 올해 의미 있는 매출 기여를 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둔 거죠.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말을 종합해보면 아래처럼 됩니다. AI를 통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고도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것과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마진율 자체가 AI를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AI의 효용이라고, 지금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빅테크들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 기업들만큼 유명한 기업이 최근 하나 있죠. 바로 AMD입니다. AMD도 MS와 같은 날에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AMD에게 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났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영혼의 라이벌인 엔비디아와 PER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엔비디아의 PER에다가 AMD의 PER을 한번 빼기를 해봤습니다. 과거 2021년 1분기 한 이 정도까지는 AMD가 더 PER이 높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1년 이후에 바뀌기 시작하더니 작년 봄 이때거든요. 작년 봄 엔비디아의 AI 랠리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격차가 줄어들어가지고 현재 5배 정도의 PER 격차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평균치 또한 거의 5배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 원래의 몸값 차이만큼 현재 AMD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AMD보다 시가총액이 5배가 크고요. 순이익은 15배나 큽니다, 지금.
근데 R&D 지출 비용은 1.5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AMD보다 엔비디아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AMD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은 게 아니었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이러한 밸류에이션 격차, 밸류에이션 PER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AMD 리사수 CEO 입을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지난 화요일, 며칠 안 됐죠. 화요일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MD가 누릴 수 있는 AI 칩 시장 사이즈가, 칩 시장 사이즈가 2027년이면 4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0조이 넘어가죠. 훌쩍 넘어가네요. 4천억 달러가 육박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사수가 말하기를 2023년에는 그 규모가 한 300억 달러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년 동안 매년 91%씩 상승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산업의 사이즈가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면 높다고들 평가를 하는데 91%의 연평균 성장률은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칩을 모두 다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MD가 여기서 수혜를 볼 여지가 있겠죠. 이런 고속성장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AMD는 AI 관련 제품군을 이렇게 쫙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가장 여기서 유명한 것은 엔비디아의 H100에 대항하기 위한 MI300X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AMD가 여기서 제시한 이 칩들은 거의 다 데이터 센터용 AI 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데이터 센터 사업 부분 영역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MD의 실적을 볼 때는 우선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성장률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그래프 이걸 보시면 AMD의 사업부별 매출을 나타낸 겁니다. 죄송해요. 왼쪽 그래프인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AMD의 사업부별 매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MD는 4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소비자용 CPU, 게임은 소비자용 GPU, 그리고 서버용 CPU와 GPU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입니다. 어렵죠? 여기서 검정색 막대가 바로 데이터 센터용 CPU, GPU, 그 사업부인데요. 검정색 막대가 갑자기 껑충 뛰었죠. 한 분기 만에 엄청 올랐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AMD도 원래는 소비자용 CPU와 GPU가 주력이었는데 이제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엔비디아가 이랬던 적이 오버랩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른 사업부 대비해서 높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AMD가 이 바로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사활을 걸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주목을 하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사수 AMD CEO는 작년 2월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인지 여기서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AI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산 칩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다른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네트워킹도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점은 여기서 3가지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최강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순달람 끝내지 않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주범 중 하나는 결국 AI 칩 공급입니다. 그리고 그 칩 공급의 제약 요인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오른쪽 그래프,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엔비디아의 서버용 GPU가 2년마다 신제품이 출시되곤 하거든요. 이 제품들의 연산력과 또 메모리 대역폭의 성능을 기재한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메모리 대역폭은 메모리 반도체 안팎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이동할 수 있냐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2016년에 엔비디아가 출시한 제품 P100, P100과 비교해서 2022년에 나온 제품, 그러니까 이 H100, P100 대비 H100은 연산력이 94배나 올랐습니다. 근데 메모리 대역폭은 5배도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의 성능 향상이 연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명 데이터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I 시스템의 성능은 결국 메모리 성능으로 귀결되고 있다. 근데 이 HBM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진짜 복잡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D램과 비교할 때 동일량의 HBM을 만들려면 캐파를 2배나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HBM이 만들기도 어려운데 생산량을 올리기는 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HBM의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는 초과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시장으로 형성될 것 같은데요. 더욱더 정확한 내용은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화면. 제가 SK하이닉스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각 카테고리별로 요약 분류를 한 것입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사실 다 짚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챙겨보실 분은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기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HBM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60%에 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랫부분,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데 보통 HBM을 사가는 기업들은 칩 제조업체들일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존 고객들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려는 빅테크들도 이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에서도 독자적으로 칩을 만들 거라면서 지난 1월 25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하이닉스의 임원과 미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기 전에 고객들과 사전 협의만 1년 이상을 거치면서 맞춤형 메모리로 개발을 해서 납품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향후 실적이 얼마나 될 것 같나라는 이런 성장 궤적 예측에 있어서 예측력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과거처럼 좋을 때 확 좋았다가 안 좋을 땐 확 안 좋았다가 이런 변동성 높은 사이클 산업에서 AI 덕분에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몸값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내 주식 투자자로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외국 반도체 기업들보다 심각히 낮은 PER로 거래되는 것에 항상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AI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푼 한국인 순달람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설날 연휴 편안히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